자, 정치 현안 속에서 엑기스만 한번 뽑아서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 그리고 장철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번 두 개로 요약을 해보죠. 오늘 있을 결심 공판,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 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당이 특히 요즘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죠. 각 당이 처한 상황과 함께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구형조차 이렇게 힘듭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직위원이잖아요. 아니, 저도 기자 생활 꽤 했지만 결심 공판이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네. 무슨 침대 축구에 빗대서 침대 변론이다 뭐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자, 두 분 먼저 공통 질문 던지고 시작할게요. 오늘 구형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뭐 모든 상황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고 오셨고, 특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그 재판 지연됐을 그 상황에서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띄우면서 김영현 변호인들을 격려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사실 거기에 끌려갔던 것이 직연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시간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계획이란 것은 구형이 미뤄지고 그러면 선고가 미뤄지고 그러면 2월 법원 인사이동까지. 뭐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부활을 바라고 있다고 검찰청 앞에 수십 개의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일당의 애초에 우리가 목격했던 모든 정황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서들이 파괴될 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목적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했었던 여러 권력기관들이 그 파괴 행위를 도왔거든요. 네네. 뭐 사법부에서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직위원 재판부였던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직 그 시스템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시는 순간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불행한 예상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가슴만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국민의힘이냐 무슨 당명교체냐 이 말까지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혁의 취지가 검찰 기득권을 해체시키라는 건데요. 기득권이 해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사실 이 정부를 만들고 검찰 권력의 검찰 독재 가장 큰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준 것이, 죽지 않게 살려준 것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요구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고, 검찰이 망친 나라를 살리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불씨를 살려두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작은 불씨라도 남겨두면 다시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부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며, 물론 여기는 보안수사권 문제도 같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보십니까? 뭐 명확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누가 봐도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인데 그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사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나치다, 현직 검사들의 전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도려내는 수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개혁의 취지, 우리 국민적 요구를 받아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여당에서도 계속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하셨어요. 정청래 지도부 출발할 때부터 그러셨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됐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 이미 본격적인 선거 네네. 시즌 다가왔죠. 그러다 보면 정치 뉴스도 그렇고 국민적 관심도 전부 선거로 빨려 들어가게 돼서 이런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보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검찰의 어떤 권력층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작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검찰청 문 닫을 때까지 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개혁이 중요하고 빠르게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것들을 뒤로 밀어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끌 문제 아니다. 정청래 대표님께도 전 좀 어제 이제 자당 소속 의원들께 항부령 내리셨는데 장철임 의원님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들 핑계로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말씀 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항구령이 내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좀 공격해야 될 차례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 그리고 강선호 의원 논란 뭐 물론 앞서서 장경태 의원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진보당은 좀 더 깊숙하게 봐줬으면 하는 문제가 이 거대 그 두 당이죠. 거대 양당이 결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진 지역 의원, 위원장 원내든 원외든 이분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공천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가인 현금이 오간다. 정말 저는 끊어진 얘기인 줄로 알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민주당에서만큼은 이러한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이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 네, 일단 견제받지 않는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사례들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죠. 네네. 불과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처벌받고 의원직 내려놓고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뭐 휴먼 에러 이런 표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명백한 시스템 에러 그리고 이것이 단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 개혁의 과제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김병기 의원이 뭐 그 당을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뭐 저희한테 별로 관심사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에 부담을 주는지 마는지 이건 네네. 관심사가 아니고 오히려 13가지 의혹 정도가 확인됐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분이 왜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갔을까를 보면 당이든 무엇이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을 거라는 기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운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임기 마치기 직전에서야 뭐 재판이 끝나거나 이런 사례들도 네네. 많았었던 거죠.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어떤 사법 처벌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쁜 선례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도려낼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가동될 텐데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주로 지구당 법제화 문제 네네네. 강조하시던데 이런 사소한 것에 목맬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정치개혁, 국회개혁, 권력개혁에 대한 관점에서 정개특위 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이 철회 못하면 본인이라도 사퇴하라고 곳곳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고자 했었던 그 통합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혜훈 후보자를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온 국민이 굉장히 피곤할 정도로 봤는데, 이것 역시 왜 계속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1년 동안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정치요금 같은 경우도 그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천원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까 의아한 사람들도 어쨌든 공천을 받기만 하면 손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뭐 드러났던 여러 그 비위들도 보면 헌금 문제만이 아니라 보좌진 갑질 문제 같은 거 다 같이 얽혀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은 그런 이제 돈과 관련한 비위가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도 자질 문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거론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 저는 같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왜 계속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고 왜 계속 당선이 되는가.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의 미스테리였었던 거죠. 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룰을 만든 양당 중심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 에러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정치 개혁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정치 개혁을 유지시켜주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지 양당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사회개혁 방향, 그리고 이념, 노동, 환경 등등 해서 진보적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과정을 보면 지금 진보가 서고 있는 자리는 과연 있는지, 제시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과거 뭐 스타들 몇 분 계셨지만 그때와 반추해 보면 진보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진보 정치 스타들이 배출됐던 게 2004년입니다. 17대 국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민주노동당이 첫 국회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때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무상급식 이런 정책들도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라고 물으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민주당 정권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수용이 되어서 그 사이에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복지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많이 확장되었고, 네네. 진보 정치가 주장하던 바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상태가 와서 이제는 과거의 문법 그대로 주장을 하면 전혀 새롭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격변을 지난해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선 전부터 중도 보수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지금도 대통령은 크게 통합하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이번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지난 8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누렸던 국민의힘이 정말 큰 국민적 심판을 받고 존폐 위기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이제 진보 정치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계속 얘기됐던 대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서의 역할을 크게 차지한다면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진보의 역할,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했었던 네네. 상식적인 정치, 네. 이것을 복원하는 보다 용기 있는 진취적인 이야기를 이제 진보 정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이시니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 어디이며,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대라든지 가령 예전에 했던 민주 단일 후보 이렇게 했었죠. 후보 단일 전략 이런 것도 유효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진보 정치가 그래도 제일 좀 잘 나갔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노동자 밀집 지역 울산이죠. 네. 지금도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구청장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김종훈 구청장이 울산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삼성구청장 할 수도 있었지만 진보 정치 2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때가 됐다라고 이런 시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내서 울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그리고 기초단체장들까지 역대급으로 배출해 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가 12.3 이후 첫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민주총선 뭐 방불케 한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당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바뀌는 당명이 마지막 당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손잡고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했었던 정당들의 또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다수 지역에서 치러지는데 대표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대표,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예. 약간 직접 서울시장 지금 출마를 하셨죠. 그래서 후보군이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해야 될 곳들 특히 울산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진보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규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상규 후보 그동안 뭐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또 정책 능력도 뛰어나고 네네. 또 19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또 억울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언직도 상실했지만 네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오셨고 또 언직 그만두고서도 네네네. 뭐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 아주 지금 민주당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수도권에는 전체 후보를 냅니까? 뭐 전국적으로 후보를 뭐 다 내고 있고요. 네. 우리 저희들이 최소한 그 단체장 5명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력시도 16개 시도의 모든 당선자를 다 내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300명 이상 지금 후보가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후보 발굴을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 후보들을 또 곳곳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목소리이긴 합니다. 진보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을 때 초접전으로 간다. 그러면 진보당 표가 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어서 그때 선거 연대 아니면 뭐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목소리이긴 하지만 단일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제는 못하거든요. 네, 그건 뭐 지금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선거에서 지난 한 뭐 20여 년 동안 그 이야기는 늘 있어왔고 또 그렇다 해서 소수 정당은 출마하지 마라, 늘 접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선거제도의 어떤 개혁이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성자 독식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대 선거구로 바꾸고 특히 단체상 선거는 선거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하게 소수 정당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뭐 연대연합에 너무 이렇게 내몰려서 쫓기듯이 연합하는 것, 그건 또한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행 제도가 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어떤 큰 승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 어쨌든 좀 소수 야당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제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제 정책적 공약들을 상당히 준비했을 건데, 정책적 공약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뭐 개파를 따지고 뭐 그런 것들에 해서 좀 상당히 좀 속으로는 그렇죠. 대표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 네.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진보당이 그리는 서울의 모습. 네. 제가 뭐 서울까지 다 관심을 가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의 평가를 하면은 일단은 뭐 투기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전시행정을 일삼고 그다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약자를 배제하는 그런 정치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탈시설 조례도 없애고, 네네. 그다음에 그 장애인 일자리를 거의 한 400개 정도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자의 동행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또 노점상을 철거하는 특사경제도 이런 것들을 구군해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점은 이렇게 당연하게 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그 이상규 후보가 네네. 5가지 정도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가 용산을 시작으로 적극적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살던 곳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통합 돌봄을 실현하겠다. 네네. 세 번째로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현해서 또 요금도 인하고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는 걸까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과 대중교통, 자전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혁신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로는 한양 도성을 이렇게 전체에 있는 것을 이제 복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을 투기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상규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목소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중도 우쪽으로 가면서 외연 확장을 하면 네네. 이 왼쪽에서도 오롯한 목소리들이 이제 좀 누군가는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시절, 쭉 예. 출범을 해서 보다 보면 네. 지금 이쪽 목소리가 너무 묻힌다. 그리고 대중성을 잃었다. 오히려 특정 뭐 노조 네. 뭐 또는 이쪽의 대변자 역할만 한다. 그리고 뭐 성적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페미니스트 이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이 치우치다 보니까 대중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저는 누구보다도 뭐 이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조기에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개혁적이다,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음표를 달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현실화되었잖아요. 네네. 또 무상의료 같은 경우도 안 같은 경우는 90% 이상 국가가 보장하는 쪽에, 그다음 무상급식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서울시장이 그 직을 걸고 그래서 좀 했던 기억합니다. 것이 네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 실제적으로 성북구에서 진보적 먼저 해갖고 오세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했습니다. 진보적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선도하면서 이끌어온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뭐 당연하게 이제 뭐 대기업 노조가 어떤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앉지 않느냐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그 조금 허구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보수론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약자들의 어떤 그들의 삶을 지키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또 민주당에서 흔쾌하게 동일해 주시갖고 노조법 2, 3조 네네. 통과됐고 네. 또 학교 급식법까지 네네. 통과되면서 뭐 그런 어떤 비판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 정치 발전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어 한번 예. 지역구이시죠. 울산 북구. 예, 북구, 지역구, 예, 맡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지금 김종훈 동구청장, 울산시장 네. 아마 지금 울산어 좁혀 보면 네. 국민의힘 현재 김두겸 시장인가요? 예.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좀 여러 명의 후보들이 지금 나와 5명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김종훈 동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간단한 것이 민주당과 진보당이 누가 되든 간에 후보 단일 안 하면 저쪽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그쪽에는 다 동의를 하시나요? 다 동의를 하죠. 뭐 지금까지 그랬고 네. 또 지금 뭐 저도 이제 20대 국회 때 또 민주당과 단일을 통해서 그 당선이 되었었고 네네. 또 지금 현재 울산 북구청장은
국힘입니다. 네네. 그 정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지게 되었고 네. 또 울산 전체 선거판이 뭐 부분별로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국힘에 완전히 다 내어주는 울산을 통째로 내어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지만 뭐 연대연합, 뭐 단일화 과정은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입장에서 울산은 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노동자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예, 뭐 저희 뭐 진보당이 그간에 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되질 않는다. 네네. 지금 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정도 보수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거구 세력을 몰아내고 그 진보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적 그 품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몇 명 갖고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치에 매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최소한 이제 강력 자치를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집행해본 경험이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는 정당이다. 믿고 맡길만하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강력 선거라고 생각하고 또 울산 선거가 그래도 진보세가 좀 큰 울산 지역에서 한번 승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네. 누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한번 맡겨보면은 제대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인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도 단일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뭐 당연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시장 선거와 연계돼서 이제 구군구청장까지 선거도 연대연합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시의원은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네네. 이 또한 또 연대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국힘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울산시의 의원이 아마 23명 정도 될 텐데 2명 빼고 다 국힘입니다. 실제적으로 견제 장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모든 선거에 있어서 뭐 연대연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경 메가시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네, 것은 네.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있기에는 경쟁력이 좀 퇴색되다 보니 네. 지방 전체 입장에서도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하자 이건데 네. 그래서 진보당 입장이 좀 중요합니다. 불경 통합에 대한 진보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뭐 통합하고 또 규모 있는 그 도시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네. 또 일자리가 따라가지 않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규모만 키운다 해서 자칫하면 대려 지역 내 소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충분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5억 3턱을 대표하는 지방 분권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실제로 지방이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 인재가 계속 다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도시 경쟁력을 더 키우는 과정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뭐 통합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일자리가 준비되지 않고 네네. 그냥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대려 도시를 이렇게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네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울산에서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해야 된다. 거기에는 두 분 다 네. 동의를 네,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지방 공동정부 울산의 경우 거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요? 가령 후보가 누가 되든 정책을 수렴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적절한 배정이 되고 이런 것들. 저도 뭐 연대연합이 무조건 후보 단일화에만 그치지 않고 네네. 또 같이 연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힘이 세다고 무조건 뭐 경선으로 누르려고 그런 형태로의 어떤 단일화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제 내란 생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야 5당이 힘을 모았고 또 마침내 승리했고 네네. 또 사회 대격으로 네. 나아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연대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좀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조금 인정하고 또 소수 정당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럼요. 이런 것들이 네. 함께 있을 때 저는 큰 승리가 이어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22대 총선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힘으로 누르라고만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89석이라는 거대 그 야당이 탄생하지는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때의 어떤 정신이 지금 내란 청산 이후에도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정신이 이어지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진보당에서 나름 또 민주당과의 어떤
그 경쟁도 하지만 또 연대연합의 어떤 그런 가치가 제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또 민주당에서의 역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현장에서 풀뿌리 정치를 하신 분들이라 예.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각오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워낙 지금 시끄러워서 후보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소수야당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처음 뵙죠. 네, 방송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꽤 했었거든요. 지방선거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지방선거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건데 먼저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 전략, 목적,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소득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총선까지 내다보고 진보정당의 혁신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정의당의 실패 그리고 보수정당의 극우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의 존재가 한국 정치 발전과 한국 정치가 건강하게 이어져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논의가 최근에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네. 진통을 겪었죠. 네, 이제 9시 조국혁신당 입장은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뿌리가 이제 조국혁신당에 또 답을 네, 해야죠. 9시 네. 답은 나와 봐야겠지만 네. 사실상 이제 뿌리가 같은 어떤 정당의 쇄빙선 역할이 좀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합당 논의를 지켜보면서 좀 네네. 했었습니다. 근데 독자적 진보정당의 시대적 필요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AI 대전환, 뭐 소위 이제 아틀라스 관련된 사회적 논쟁도 그렇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어떤 사회 계약 수준의 어떤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과 복지, 조세와 재정과 산업정책과 투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자적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최근에 어떤 많은 논의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잘한 정치공학이나 혹은 뭐 이렇게 몸집 불리기, 뭐 네네. 허세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체급을 높여서 뭐 정치공학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우직하게 길을 가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지역에서 정말로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한 명씩이라도 각 지역마다 발굴해내고 배출해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이제 소수 야당들이 일종의 연대를 해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재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연대의 기본 전략은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 길을 걷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연대를 하고 또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영역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겠죠. 뭐 예를 들면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네. 경우는 그 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고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느냐 상실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열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체급 불리기로 정치 공학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혹은 내란 세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네네. 그 지역에서 또 지역의회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비전들을 분명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의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저 용해인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각 지역의회에서 기본소득당의 한 명의 지역의원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기본소득당의 계획과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수 야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또 현실 정치라는 벽에선 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 주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들, 인재들과 함께 하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을 아무래도 따지게 되는 거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정당과 합당 또는 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또다시 위축되거나 아니면 묻히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야당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적 벽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으로 활동을 한 게, 의정활동을 한 게 벌써 6년 차이고,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쉬웠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고, 또 그만큼 지지율이나 혹은 뭐 기존 언론에 대한 스피커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작고 한계가 있지만, 어떤 의정활동에서의 성과를 내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천착해서 그 삶을 바꿔내는 역할들을 한다. 그런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 세력을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와 기본소득당의 존재가 나름대로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이어져 오고 또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길이 쉽지는 않겠으나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것, 그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소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실제 출마할 후보군들 좀 진용은 좀 갖춰졌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선 가능성이 뭐 100% 보장되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역에서 분투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후보자들을 준비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모든 지역에서 기본소득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기초의회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몇몇 전략지역구들을 선정해서 전략지역구에서 기초의회의 지역구 후보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진영 논리가 이제 횡행하는 그로 인해서 PR을 구분하게 되고 특히 또 아군 내에서도 또다시 PR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뭐 조중동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한 보수 큰 신문들이 이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자의적인 의제로 담론화 시켰다면 지금은 양쪽에 보면 뭐 가령 저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하죠. 진보 진영 김어준 씨 이런 빅스피커 그다음에 저 국민의힘 저쪽에는 이제 누구죠?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 이런 빅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속에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새로운 미디어들의 등장 속에서 기존의 미디어들과 언론들과 국민들과 또 정치 문화와 또 그 새로운 미디어들이 함께 경쟁하고 경합하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흐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뭐 그런 흐름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면 그런 빅스피커 혹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매체들이 생산하는 어떤 담론을 정치권 내에서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지금 뭐 고성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 어게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 부정선거 얘기를 전환길 하고, 씨도 네. 뭔가 그런 거를 당당하게 당대표한테 요구하고 최고위원한테 그에 대한 답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런 뉴 미디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담론들이 정치권 내에서 건강하게 소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합의를 찾아가고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혹은 극단적인 어떤 의견들이 그냥 정치권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 어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현실 정치예요. 네네. 현실 정치의 개입이 글쎄요, 제가 큰 정당 내부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떤 구조로 논의와 네트워킹들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현실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섹터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기존의 언론도 그렇고 뭐 경제계도 그렇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섹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뉴 미디어들도 당연히 현실 정치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전망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의정 활동을 6년째 이제 기본소득당 당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해오고 계시는데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타 야당과의 소통은 좀 어떻게 좀 잘 좀 이루어집니까?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주나요? 지금 최근에는 뭐 상임위 배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임위 배분은 이제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죠. 네네. 2022년에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상임위에 이제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했었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이제 맞서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들 간의 어떤 공조와 소통은 저는 꽤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어떤 시기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국민들과 이 야당들이 함께 탄생을 시켰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국정과제, 공약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긴밀하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부 측과는 기본소득당은 그리고 저는 뭐 상당히 이렇게 아주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이라거나 네.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생명안전 기본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부와 이제 조문 하나하나를 좀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법안 의결을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와 그런 논의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수 야당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용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정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수 야당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소수 야당입니다. 오늘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짧게 리포트 주제에 맞게 일단 국민의힘 상황 잠시 살펴보고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그렇고 윤석열과는 좀 결별, 윤석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란과는 결별, 이런 전륜을 외치는데 또다시 탄핵된 대통령인 이제 박근혜와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료하면서 일으켰던 사람도 박근혜. 그다음에 지금 공관위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때 박근혜 입으로 다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정현 옛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그렇게 해서 넓혀서 자기에 대한 존립 기반을 좀 계속 세우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참 국민적 바람과는 계속해서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단식 때 장동혁
네네. 그 단식 때 저거 단식 어떻게 끝내지 보는 저희도 정말 그렇죠. 답답했어요. 출구 전략이 안 보여서. 네, 네. 그러다가 뭐 그 로텐돌의 꽃밭을 만들면서 그곳을 거니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고심이 많겠구나. 네네. 아직 쓰러지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싶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약간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좌우를 살피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사실 한때 조롱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뭐 네네. 손에 장지 진다고 할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무능한 당 대표였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윤호개인에 네네. 대해서 무명용사, 뭐 이순신 뭐 네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황당한 얘기를 내뱉어서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리에 앉히는 걸 보면서 정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 회동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무례하구나 네, 이런 저도 생각을 그렇게 들었어요. 느꼈습니다. 예. 자기가 원했던 네. 영수회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도 사실 사법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또 들면서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도 또 한 번 국민한테 무례한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정현 이제 공관위원장을 딱 뽑았을 때도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다시 또 정치의 판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또한 무례하다. 그러니까 윤호개인이나 뭐 다시 윤박근혜나 사실 똑같은 과거의 망령들이고 우리가 단죄해야 될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태도, 지금까지의 행동 모든 것이 좀 모욕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없으니 저 온갖 과거의 어떠한 잔재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아니면은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곤란한 지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굉장히 지금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가 반복되지 않을까, 영남 자민련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동시에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양당제 한 근간이기도 한 국민의힘,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처참하게 대한 세력 또는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민주당에 너무 독주가 이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견제와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민주당에서 행복한 상대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안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을 지켜본 입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과 이제 사회민주당 역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측면이 좀 있을 텐데 사실 지난 광장에서 내란에 맞서서 같이 싸웠던 정당들이 자당의 정치 진로를 생각하면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얻는 것이 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네네. 같아서 당 대표로서 뭐 논평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측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개혁 가치를 흔들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창민 대표님도 계시지만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야사당은 지난 12월에 정치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꾸려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시기에 약속했었던 정치개혁 약속들을 너무 늦지 않게 지방선거 전에 잘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해 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그 4개 정당의 이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하고 뭐 그것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거의 흡수합당과 다름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 하나는 국회의 다양성, 비례성 같은 것들인데 그 다양성을 흔드는 과정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전 좀 우려스러웠고요. 결국은 그
이 연대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그냥 확 흡수해버리는 거 말고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모색하고 특히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세력에 맞서는 선거연대는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데 선거 전에 합당이 아니면 분열을 해서 내란 세력 좋은 일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법안에 대한 통과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권력투쟁 양상을 빚었단 말이죠. 말씀하기 어렵다고 한 지점이 아마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약간 차기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당권투쟁, 권력투쟁이 얹혀졌는데 그 측면을 제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두 분께 드린 말씀은 어쨌든 호남에서도 경쟁을 하고 영남에서도 경쟁을 하고 다당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큰 정당이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소수 야당들이 제 포지션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한국 사회에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이것은 정치 개혁 면에서도 그다음에 이 계속해서 승자 독식을 이어가겠다는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조금 전에 김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처럼 이렇게 비춰졌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합당론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 조금 너무 큰 아쉬움과 답답함이 네네.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개혁 사당을 비롯해서 민주당까지는 12.3 내란 이후에는 더 강하게 탄핵연합, 내란 심판연합, 사회 대개혁연합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열어갔고 네네. 그때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단순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거를 준비해서 뭐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연합까지 한 네네. 세력들입니다. 네네. 그게 민주진보개혁연합이라고 할 수 네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로 축소되고 네네. 거기에서 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 국면으로 가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아니면 어떤 찬반의 논란으로 갈등의 축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발효하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지방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을 겪고 난 첫 선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사회적인 변화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네네.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통합적인 어떤 연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통합과 연대라는 가치가 단순하게 합당과 일치의 문제로 축소됐다는 것은 네네. 매우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과정을 좀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과연 옳은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장선에서 지금 각 정당을 대표하시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거의 일치하는 대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 내란 극복 이런 것에는 함께 큰 통합, 큰 연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노선, 정책적 노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저는 기존의 가치지향의 연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연대라는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우리의 이제 정치 선거제도 자체가 다수
단순 다수제 1인 선거도 있고 네, 승자독식. 예, 네. 승자독식 선거도 있고 단체장 외에 기초의원 선거는 이제 지금은 2인하고 4인 선거로 그렇죠. 이렇게 네. 나눠져 있지만 네. 3, 5인 선거로 확대해서 서로의 가치는 존중을 하고 필요한 연대는 하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두자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선거 연대가 공학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번 선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선거로 가자. 그래서 단순히 내란 세력과 국힘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네네. 노력들을 함께하자. 그렇게 되면 연대와 통합의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치의 통합 그리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서다 보니까 이 제도 개혁과 국민들의 선택과 다양성과 대표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있습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창구로는 이제 정치개혁특위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 인구나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 정도로만 협소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치개혁을 당시 야5당이 약속했던 대로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의 한 기조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때 반 MB 야권 연대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민주당 야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역사적 거악에 맞서서 여전히 단결해서 싸우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를 민주당의 의석수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네네네. 그 역사적 대의와 책무에 잘 복무하는 방향으로 대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비교섭 단체라고 불리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만들어 왔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최근 수년 동안도 총선에서의 비례연합 정당 그리고 대선에서의 야권 그 광장 시민 후보로서 네네. 이재명 후보를 추대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밟아왔기 때문에 그걸 방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의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이제 지난 과거들을 보면 후보들끼리의 필요성에 의한 단일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도당 차원에서의 단일화 모색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그 지난 뭐 비례연합 정당 등등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같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물리적인 시간과 이 일정들까지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지금 사회작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그 선거연대는 단일화 논의와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정책 연합 정도가 가능할 거는 같고요. 네네. 아주 저희가 이제 결선 투표제를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1인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최소한 단일화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여기에 전제는 국민의힘이 이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국민들한테 어떤 당의 후보가 그 국민의힘을 승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정책과 가치와 그거 지지 세력을 모아가는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과 이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구는 3호인 선거구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여기 비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국회의원 비례와 다르게 광역 시도별로
비례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네네. 지금 거의 비례는 이제 전체 의석이 이제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30% 정도는 늘려가지고 비례에서도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호남에서도 아니면은 영남에서도 좋은 경쟁과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지방 의원들은 경쟁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모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국민의힘을 거악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진보당이 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울산인데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울산에 이어 막강한 후보가 계시잖아요. 동구청장 지금 현재 네, 그렇죠. 김종훈 후보. 예, 그러면 김두겸 저 현 시장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방식이 지금 물리적인 것을 감안하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양당이 같이 공동지방정부를 꾸리고 정책 연합을 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대표 임기 시작할 때부터 제 임기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총선에서 연대했으니까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연대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요. 네. 그때마다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또는 뭐 내란 세력에 맞서서 단결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보다 힘있고 큰 세력이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네네.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따로 치르는 거다, 경쟁하는 것이다라고 줄곧 저희에게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뭐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뭐 민망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한창민 대표님도 계셨습니다만 12월 중순에 정청래 대표께서 야사당 대표들과 정치개혁 관련한 얘기를 하는 면담 자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공개 모두 발언이 따로 또 같이 지방선거에서는 경쟁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셨었고 네네. 그 이후에 1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정치개혁 요구를 모든 이제 그 정당 대표들이 다 언급했는데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던 상황에서 갑자기 통합이 아니면 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시길래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었고 네. 그러면 선거 연대와 관련한 생각이 최근 사이 바뀌셨는지 네네. 혁신당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네. 반내란 선거 연대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이제는 하시게 된 건지 그 입장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에 출마하시죠? 네. 평택을로 평택을, 나가시는 걸로 예. 들었습니다.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앞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협치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 안의 구도가 2개의 교섭단체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중 절반인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몽리를 부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저런 무례한 상황에도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은 내란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또 건강한 정치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야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향후 그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소수 정당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데서 평택에서의 한석이 저희에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네, 뉴스토마토는 계속해서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